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의 윤섭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서구 열강의 통상수교 요구와 양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본격적으로 수업 내용에, 본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목부터 먼저 알아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역사책의 대부분은 한자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한자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알아보면서 오늘 배울 내용이 무엇이구나 확인해 볼 겸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구 열강의 통상수교 요구를 잘라서 생각해 보면요. 서구라는 것은 서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열강은 힘센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통상수교라는 것은 상업을 통하게 해서 서로 교류한다. 그것을 우리나라의 서양이 요구했다라는 거고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두 차례의 양요가 일어나는데 우리 역사에서는 병인양요와 신미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앞에 두 글자 병인과 신미는 우리가 육식갑자에 의해서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력 연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뒤에 글자들이 확실히 중요한 거예요. 뒤에 글자가 사건의 특징을 정해서 이름이 붙여지는 건데요. 양요라는 뜻은 서양이 일으킨 요란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 열강이 서구의 힘센 나라들이 상업적인 것을 교류하자고 요구를 해왔으나 여기에 조선이 받아들이지 않자 요란을 일으켰다. 서양 애들이 요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요. 첫 번째 흥선대원군의 대비가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이요. 서양 열강이 쭉 남하하면서 세력을 점점 펼치고 프랑스라든지 영국은 중국까지 영향을 미쳤고요. 앞에서 봤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고 러시아는 청나라를 밀어내고 연해주를 차지했어요. 자, 이게 굉장히 부담이었고 흥선대원군도 당시 국제 정세 상황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을까, 대비할 수 있을까 해서 고민했던 거. 첫 번째, 강병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구축하고요. 그리고 강화도라든지 이런 해안가에 돈대라고 얘기해서 해안돈대라고 얘기해서 그 해안 수비대들을 구축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러시아의 남하가 제일 신경 쓰였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중국 이렇게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 지도를 보면 러시아가 연해주를 차지하고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러시아는 항상 목표로 노리는 게 뭐냐면요. 러시아가 워낙 위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항, 얼지 않는 항구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동항이라는 거는 얼지 않는 항구라는 뜻인데 이 얼지 않는 항구가 없어서 남하에서 얼지 않는 항구인 여기 블라디보스톡을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지하고 완전히 공고히 해서 부동항을 하나 확고히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밑으로 펼쳐 나가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세력을 밀고 내려오네. 이거를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힘은 없고 다른 나라 세력을 끌어들여서 이걸 견제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나라가 어디였냐? 바로 프랑스였다라는 거죠. 당시 프랑스의 신부들 12명이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포교하고 있었고요. 그 전까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천주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박해했지만 이 시기쯤 되면 일단 그냥 내버려 두는 편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잡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약간 수용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활용해서 이렇게 포교하고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을 활용해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으려고 한 거죠. 견제하려고. 당시 흥선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들을 통해 프랑스와 중국에 와 있었던 프랑스 함대들과 접촉했으나 프랑스 함대 쪽에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게 개항을 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에게 개항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얘기하는데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개항은 절대 안 된다. 꾸준히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쇄국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쇄국이란 말 잘 사용 안 하려고 해요. 자, 어쨌든 개항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러면서
흥선대원군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프랑스 선교사들을 모두 죽이는 12명 중에 9명, 모두는 아니죠. 9명을 죽이는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병인 박해가 1866년 1월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계기가 돼서 프랑스는 가뜩이나 조선을 개항시키고 있었는데 마침 병인 박해도 일어나서 프랑스 신부들이 사망했기 때문에 병인 양요를 일으키는데요. 1866년 9월에 일어나게 되고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프랑스 함대가 1차적으로는요. 여기 이렇게 밀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거를 좀 넓혀보면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중국 쪽에서 밀고 들어와서 강화도 초지진에서 1차적으로 부딪히고 쓱 밀고 들어와요. 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강에 아직 어떤 강의 어떤 모습인지 해안을 측량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일단 한강을 타고 쭉 들어와서 어디까지 들어오게 되냐? 여기 양화진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까지 들어왔다가 1차적으로는 다시 싹 해서 빠져나가게 되고요. 여기까지 확인이 되고 나니까 두 번째로는 강화도로 밀고 들어와서 이 위쪽까지 밀고 들어와서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우리나라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이 이 두 차례 침입 동안 요구했었던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을 죽였다. 프랑스 신부들을 죽였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해라 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통상 조약을 체결하자. 우리랑 조약을 맺어서 문호를 열고 교류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당연히 거절을 하니까 1차 침입으로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양화진으로 갔고요. 2차 침입은 문수산성과 정족산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밀고 들어왔다가 여기 김포 쪽에 문수산성이 있습니다. 강화도와 이 한강을 들어오는 길목을 막는 이 문수산성을 공격해서 들어갑니다. 공격해서 들어가고요. 또 이쪽으로 들어왔었던 프랑스 군은요. 여기에서 밀고 내려와서 정족산성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문수산성에서는 한성군 장군이 그리고 정족산성에서는 양원수 장군이 이렇게 여기 옆에 보시면 나오죠. 막아내게 되고요. 우리나라가 이때 겨우겨우 어찌어찌해서 잘 막아냈으나 문제는 이제 2차 침입으로 싹 빠져나가던 프랑스 군이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에는요 왕실 도서뿐만 아니라 희귀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조선에서도 희귀본들이 많았는데 그것들을 모두 약탈해서 나머지는 뭐 값어치가 안 되는 것들은 불태우고 후퇴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 병인 양요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제 이어서 신미양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양요가 아까 어떻게 일어났었죠? 1866년 1월에 병인 박해가 있었다 그랬고요. 1866년 9월에 병인 양요가 일어난다고 했었죠. 맞아요. 그런데 요 사이에 1866년 7월에 프랑스와는 별개로 제너럴 셔머너 사건이 대동강 근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동강이 어디냐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한강이 이쪽에 있다라고 치면 평양 쪽에, 그러니까 서울을 끼고 있는 게 이제 한강이죠. 그리고 이렇게 평양 쪽에 밑으로 흐르는 대동강이 있습니다. 이 대동강 주변에서 제너럴 셔머노가 통상을 요구하면서 들어오게 돼요. 제너럴 셔머노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냐? 미국 배인데요. 미국이 일본까지 개항한 뒤에 이 한반도도 조선도 개항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거쳐서 이렇게 슉 올라와서 대동강 주변에서 들어가 가지고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통상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들어줄까요? 들어주지 않죠. 그리고 우리나라 바다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 밀물과 썰물대를 생각해 보면 물이 쫙 들어왔다가 쫙 빠지거든요. 이걸 몰랐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평양까지 쭉 대동강을 타고 들어왔다가 갑자기 물이 쫙 빠져나가니까 배가 그 자리에 멈추게 되는 거예요. 자, 배가 우뚝 멈춰서 있어요. 식량과 물이 필요해요. 제너럴 셔머노 이 상선이지만 무장한 상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선의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평양 사람들을, 부녀자들을 희롱하고 내지는 식량을 빼앗고 이런 일들, 약탈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관찰사였던 박규수가 이걸 막아내게 되면서 제너럴 셔머노와 더불어 제너럴 셔머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제너럴 셔머노를 불태우는 사건, 그게 바로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는 거는 미국의 자본가가 어떻게 하면 조선을 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개항을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고요. 이 고민에 오페르트라는 탐험가, 독일의 탐험가가 조선이란 나라는 충과 효가 같습니다. 허니 왕의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죠.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묘인 남영군 묘를 파서 거기에서 시신을 꺼내 온다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통상을 하자라고 요구한다면 조선은 분명히 개항을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인 자본가가 이 오페르트를 보내서 충남 덕산에서 남영군 묘를 도굴하려고 했었던 사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 사건 이름이 뭐냐? 오페르트 도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1868년에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난 후에 여기 옆으로 가면 1871년에 미국에서 파견했었던 제너럴 셔머노가 돌아오지 않자 사실을 확인했고요. 제너럴 셔머노가 대동강 근처에서 불타고 그러니까 선원들이 모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구실로 해서 통상을 요구하면서 통상 요구하면서 신미양요를 미국이 일으키게 됩니다. 네, 미국 함대가 밀고 들어오는 거죠. 조선이 통상을 요구해도 이것에 대해서 거부했고요. 결국 미국 배 같은 경우에 미국 군함이 이렇게 옆으로 밀고 들어와서 초지진을 밀고 들어오게 되죠. 강화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강화도 침략해서 초지진에서 덕진진으로 올라갔고요. 덕진진에서 광성보 전투까지 이 두 곳의 진지를 뺏겨서 광성보를 맡고 있었던 어제원 장군이 미국군을 절대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결사항전을 벌였으나 결국 광성보에 있었던 조선군이 모두 다 전사하게 돼요. 어제원 장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내게 됐었던 이 사건이 뭐냐? 막아내고 미국 군함이 돌아간 이 사건, 신미양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 차례의 양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두 차례의 그럼 양요를 통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양요의 결과인 거죠. 양요의 결과. 결과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전국에 척화비가 건립이 됩니다. 척화비는 여러분 교과서에서나 이런 데서 만나서 알고 있겠지만 서양 오랑캐와 화친하면 모두 다 나라를 판 것과 다름없다라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나라를 팔면 곧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역적으로 몰겠다. 즉 서양 오랑캐가 들어오는데 싸우지 않으면 그게 곧 화친하는 거다. 화친하는 것은 역적이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는 내용, 들어오면 무조건 싸워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척화비. 이걸 흥선대원군이 두 차례의 양요를 이기고 나서 전국에다가 설립을 해서 세워놓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근대 세계의 흐름에 못 따라갔다라는 게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근대화라는 것에 이제 접근해 있었고요. 점점 국민들이 평등해지고 산업화돼서 발전하는 국가였으나 우리는 쇄국 정책을 여전히 쓰면서 이 양요를 통해서 더욱더 그것을 곤고히 했기 때문에 기존의 틀에서 못 벗어나고 근대 세계의 흐름에서는 조금 지체됐다라는 거,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차례 양요를 살펴봤고요. 양요의 결과도 이렇게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